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가 경제계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 대기업 총수에 대한 직접 수사가 진행되면서 무엇보다 구조조정 등의 경제 난관에서도 늘 지적되었던 잘못에 대한 책임 문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죠. 민주적 절차에 따라 뽑힌 그 나라의 대통령, 사실상 그 나라 국민의 책임이기도 할 겁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들 스스로가 책임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제조업 우울하게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수출 상황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요. 여기다 트럼프 당선자의 제조업 복귀를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이 우리의 제조업 상황을 더 나빠지게 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국내 제조업 일자리 문제 진단해 보겠습니다. 미세먼지발 노후 경유차 대책, 그간의 예산 그리고 정책 앞뒤가 좀 맞지 않았었습니다. 당장 2달 뒤 수도권의 강력한 확대 정책에 대비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책은 공회전 중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대안 찾아보겠습니다. 2018년 부동산 붕괴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주 부동산 뉴스를 달군 기사 제목인데요. 오늘 부동산 전망대에서 이 배경 분석해봅니다. 책임, 위임한 사람들의 책임은 끝까지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일이겠죠. 2016년 10월 10일, 11월 10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의 위기는 올 초부터 계속 강조돼 왔습니다. 사실 그 위기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점쳐지기도 했었죠. 이 경제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거라는 얘기 수차례 언급했지만 이제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를 살펴봤더니 실업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조업의 일자리가 계속 줄어든다는 건데요. 고용이 감소하면 소비가 줄고 그 소비는 기업에 다시 악영향을 끼쳐서 악순환이 될까 걱정입니다. 게다가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 확실시됐는데요. 철강, 자동차 등 굵직한 제조업의 위기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로 인한 문제, 그 심각성과 또 대안, 숭실대 경제학과 이윤재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윤재입니다. 네, 통계청 10월 고용 동향을 봤더니 제조업 취업자가 11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네. 4개월 연속 감소폭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 네네. 감소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제조업체 고용 비중이 낮아지는 거는 새로운 새사람스러운 건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떨어지는 폭이 너무 커서 이게 좀 걱정입니다. 네. 저는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적인 현상으로 좀 비춰져서 네. 그래서 조금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그동안에 사실 제조업은 우리나라의 고용에 상당히 중요한 원천이었었는데 네. 이 제조업 부분에서 일자리 고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고요. 이런 현상들이 근원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좀 약화되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이 제조업 경쟁력 약화 문제는 사실 구조조정 등의 이슈에서도 늘 지적돼 왔었는데 이 실업률 증가 포인트만 봐도 2005년 이후 또 최고 수준인데요. 네네. 그만큼 사실 우리 경제에서 제조업 일자리 문제만 놓고 봐도 제조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요하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 제조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경제에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총생산, GDP 약 한 28%가 제조업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이 여전히 중요하고요. 또 일부 사람들은 요즘에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조업을 약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서비스업이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창출되기 위해서는 제조업 기반 위에 사실은 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얹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또 다행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제조업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조업을 잘 살려서 새로운 첨단 서비스 산업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제조업은 중요한 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요. 선진국들도 이 과거에는 싼 인건비를 찾아서 해외로 보냈던 생산 기지들을 자국으로 리턴시킨다, 돌아오게 한다 이런 얘기들도 등장하고 있거든요. 비단 네네.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 트렌드로 봐도 제조업을 중시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원래 제조업 강국인 독일도 인더스트리 4.0에서 요즘에 그 제조업에 다시 대변혁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제조업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 영국 같은 경우도 미국도 사실은 서비스업을 상당히 강조했었는데 네. 최근엔 다시 그 제조업의 그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제조업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만큼 절박한 이유도 있겠지만 또 구조조정 이런 것들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일자리 문제로 바라봤을 때 제조업의 위축, 지금 네네.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교수님께서 앞에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다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제조업의 위축은 여러 가지 산업구조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받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요즘에 제조업이 과거와는 다른 제조업으로 좀 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잘 아는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 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의료 생명 첨단 분야, 환경 분야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네. 과거의 제조업과 다른 새로운 제조업으로 변신되고 있는데 제조업 부분에서 융복합 산업이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좀 경쟁력을 잃고 있지 않는가. 좀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예, 중요하다고 해서 당장 그간의 제조업을 다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적하셨던 것처럼 융복합이라든가 새로운 제조업에 대해서 좀 소홀했는데 네네.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조업의 일자리만으로도 지금 이런 위기를 지금 진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자리의 질도 나빠지고 네네. 있다.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고용이 크게 줄어든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네네. 고용의 질이 많이 악화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최근에 취업되는 사람들의 상당한 부분이 청년층이라기보다는 고령층 취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특히 50대 이상의 고령층, 또 이들이 취업한 분야가 대부분 비정규직인 분야가 많습니다. 네네. 임시직, 계약직 등등 이런 고용의 질도 좀 악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동안 주춤했던 자영업자들이 다시 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자영업자 중에서도 무급 가족 종사자라고 그래서 이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들이 거의 100만 명에 또 육박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상당히 높은 축에 들어갑니다. 네, 지금 층년들도 아주 높죠. 예. 전체 취업자의 약 한 32 내지 33% 정도가 비정규직인데 이들 비정규직 규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그다음에 근로 환경에 관한 차별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서 고용의 질도 상당히 많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나열하신 얘기가 아마 새롭지 않으실 겁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네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텐데 얼마 전에도 한번 통계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급여 생활자 중에 월 200만 원의 수입이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네네. 그 이유를 봤더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영업이나 서비스 업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네네. 직업 안정성이 그래도 제조업이 좀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제조업 일자리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직업 안정성이라는 부분도 조금 보완되지 않을까요? 서비스업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가 제조업에서 많이 창출이 됐죠. 네네. 그런데 이제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가 창출되던 제조업이 지금 좀 서서히 경쟁력을 좀 잃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고 있다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됩니다. 네, 특히 앞서 청년 실업 문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 제조업의 기술이 더 복합되고 융합되고 또 새로운 새로운 신경제와 연결되려면 결국 제조업 내에서도 경험과 숙련을 쌓아야 되는데 지금 청년층 보니까요. 44%가 청년층 비중의 실업자인데 네네. 경력과 기술을 쌓을 수 없는 상황. 앞서 말씀하신 비정규직 문제도 있겠지만 네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면 나중에 기회가 와도 제조업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제조업 또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청년층 실업이 사실은 우리 사회 문제이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지 않습니까? 네네.
청년들이 사실 제때 이제 취업돼야만 그 개인적으로도 좀 그렇죠. 불행해지지 않고 이 청년층들이 계속 그 실업 상태로 남는다고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그래서 새로운 산업에 진출해야 되는데 네네. 그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의 진출에도 좀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청년층들이 그 제때 취업되지 않는다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요. 예, 정말 숙련된 기술자가 없는 나라. 아무리 제조업 공장이 들어와도 이것 또한 문제가 될 텐데 지금 도널드 네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자국 사실은 그 과거에 백인 중산층 노동자층을 공략했다. 러스트벨트에서 승리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역시 저 세계 최강대국 나라 대통령도 자국 노동자, 자국 공장, 자국의 네네. 어떤 그런 노동들을 살리겠다라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 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틀린 말이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상황 아닙니까? 국내 네네, 제조업은 근데 상대적으로 손해가 클 것이다. 일자리 문제도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사실 막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네네. 당분간 상당 기간 동안은 그 미국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네. 특히 우리 주력 상품인 자동차, 그다음에 전자, 철강, 석유화학 제품, 섬유료 등등 이런 부분에서 1차적으로 좀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고 여전히 전체 수출이 약간 14 내지 15%를 차지합니다. 네, 중국 다음이죠. 네. 예,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은 고급 제품이라든가 첨단 제품의 주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미국 시장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되고 좀 여러 가지 힘들지만은 그 역시 새로운 제품이라든가 기술 혁신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켜서 미국 시장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상황이 지금 일자리랑도 직결되고 있는 이유가요. 지금 트럼프 후보가 했던 얘기지만 아이폰 네네. 공장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기겠다. 네네네. 예, 멕시코로 간 포드 자동차는 들어올 때 35% 관세를 붙이겠다. 막 이런 식으로 예, 지금 예. 나오는데. 네네. 자, 어쨌든 이 흐름이 가시화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우리도 좀 네네. 대안과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제조업 부문에 대한 새로운 활력도 그렇고요.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요. 예. 예, 어떤 좀 대안이 필요할까요? 이 전반적인 보호무역주의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수출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상 부분이라든가 잘 좀 헤쳐나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보호무역주의가 한데도 역시 고급 제품이라든가 값싼 첨단 제품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시장을 좀 뚫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 조금이라도 템포를 빨리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내부의 일자리 문제,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문제도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이윤재 교수였습니다. 잠시.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잠시 속보를 전하다가 약간 멘트가 끊겼는데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집에 압수수색이 실시되고 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4시 정치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경제공감사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경제공감사전, 경제와 관련된 개념이나 단어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뜻도 찾아보고요. 또 삼행시, 사행시 지어보는데요. 오늘은 일자리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시거나 의견 주시면 알칼리 생수 A수 한 박스 드리고요. 여행 스케치의 나무야 공연 티켓 드립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 숙박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단어가 바로 일자리입니다. 삼행시 많이 보내주실 것 같은데요. 앞서 인터뷰에서도 제조업 일자리의 중요성, 저 제조업 일자리 문제가 결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데 여러분은 어떤 의미 붙이시겠습니까? 절박할 겁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원래 재능과 능력에 따라 일을 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경제적 급부를 받아 생활을 이어가고 꿈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일자리의 의미죠. 하지만 지금은 능력과 적성보다는 당장의 돈 혹은 생존을 위해서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기 침체, 구조조정, 세계적인 경제 흐름도 일자리라는
일자리란 세 글자에는 먹구름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도 자리잖아요. 결국 자리는 함께 나누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께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고요.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무릎 아프신 분들께 유용한 소식입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외출 힘들고 밤잠 이룰 수 없고 또 비싼 수술비 때문에 치료 망설이는 어르신들 많다고 합니다.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12월까지 2,600명의 어르신께 무릎 관절염 수술 받으실 수 있도록 수술비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 퇴행성 무릎 관절염 어르신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부담 많이 되는 간병까지도 무료 지원된다고 하니까 연락해서 혜택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말고 가족, 이웃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12월까지고요. 1661-6595, 1661-6595번입니다.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네, 생생경제 일부는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김윤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막이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뒤에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톱뉴스들입니다. 경제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이제 귀에 따갑도록 들었는데요. 세금 부분은 좀 다릅니다. 세금 잘 거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1,000명이나 되는 1큐 직원들의 집단 퇴직 논란도 있었는데 한진해운도 대규모 해고에 나설 예정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병을 앓았다, 아팠다 이런 것들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계약을 해지당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세 번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톱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좀 표현이 약간 분노가 담길 수도 있는 표현인데 경제는 안 좋은데 세금은 잘 거친다 이런 소식이 첫 번째네요. 네, 뭐 올해 들어서 세금이 잘 거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는 몇 번 전해드렸는데 그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좀 아주 어려웠던 지난 9월까지 세금 수입은 여전히 좀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을 보니까 올 들어서 9월까지 국세 수입은 189조 1,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22조 6천억 원 13.6%나 늘었고요. 이 세금이 거치는 속도도 빠른데요. 올해 연초 계획 대비 세금이 들어오는 속도를 뜻하는 진도율이 81.3%를 기록을 해서 작년 같은 달에 77.2%보다 4%포인트 올랐습니다. 연간 걷어야 할 세금의 81% 이상을 이 9개월 만에 걷어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세금들이 특히 좀 잘 거쳐서 이런 걸까요? 네, 이 법인세가 좀 잘 거치고 있는데요. 법인세 수입이 46조 9천억 원이었는데 작년보다 7조 7천억 원이 늘었고요. 이 진도율은 무려 91.3%에 달했습니다. 기업들이 경기 부진과 불확실성 탓에 이 투자와 고용을 적극적으로 좀 늘리지 않으면서 이 수익은 좀 오히려 늘었고 그러면서 이 법인세 세수도 좀 늘어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소득세 수입도 작년보다 6조 3천억 원이 늘었고 진도율도 이 79.6%로 4.7%포인트 높아졌는데 이 부동산 거래가 좀 활발했던 데다가 이 자영업자 종합소득
소득세 신고 실적 등이 좀 개선이 되면서 이 소득세 수입도 늘어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잘 거친 세금이 또 잘 쓰였으면 좋겠고요. 대우조선해양 이 대량 실직 저번에도 저희가 인터뷰도 했었는데 네. 한진해운도 지금 대규모 해고 준비하고 있네요. 예, 한진해운이 이제 뭐 거점 관리 상태에 들어갔는데 사실상 좀 청산의 길로 좀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대장 실직 사태도 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은 직접 관리하는 선박 이 42척 중에서 승선 중이거나 배에서 내려서 휴가 또는 뭐 대기 상태에 있는 선원들에게 이 다음 달 10일자로 일괄 해고를 좀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승선 중인 직원들에게는 뭐 선장을 통해서 예고문을 전달을 했고 배에서 내려서 휴가 또는 대기 상태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등교 우편으로 좀 발송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예고문을 받은 560명 정도는 한 달 후인 12월 10일에 한꺼번에 좀 해고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좀 방법이 우울할 정도인데 네. 이 다른 직원들도 연말까지 해고 절차에 또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그 2,000명에 가까운 직원들도 연말까지는 좀 해고 절차가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을 포함해서 1,200명이 넘는 선원은 물론이고요. 700명 정도 되는 육상 직원들 역시 자산 매각 작업이 좀 마무리되는 대로 회사를 좀 떠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진해운 직원들은 물론이고요. 한진해운이 좀 모항으로 이용을 했던 부산 신항의 터미널 협력업체 직원들도 이미 뭐 일터를 떠났거나 뭐 떠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하역업체 직원 110여 명 정도가 계약 해지와 함께 일자리를 잃었고요. 나머지 하역업체와 터미널 운영사의 대규모 인력 감축도 좀 불가피해 보인다고 합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뭐 연내에 400명의 직원을 추가 감원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그 지난달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서 이미 1,200명을 정도를 감원하기로 했는데 연말까지 추가로 400명의 직원을 더 줄인다고 합니다. 연내에 자연퇴사자가 300명 정도가 일단 예정이 돼 있고 또 연말에 조직 개편 과정에서 부서장의 사표를 좀 실시를 해서 100명 정도가 좀 회사를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서 이 대우조선은 부서장급 이상 임직원 300여 명이 이 경영 정상화 의지를 좀 나타내는 차원에서 전원 일괄 사표를 낸 상태인데 이 중에서 3분의 1 정도인 100여 명 정도의 사표는 좀 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은 현재 이 12,600명의 직원을 연내 10,000명, 2018년까지 8,000명 이하로 좀 줄여가겠다는 인적 구조 계획안을 좀 내놓은 상태입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된다면 좀 안전망이 더 급하다라는 생각 여러분들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보험 가입할 때 이 앓고 있는 병이라든지 앓았던 병에 대한 얘기 안 했다라고 해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있었는데 네. 이제 못한다 이런 얘기 나와 있네요. 금감원이 좀 개선안을 내놨는데요. 이 보험에 가입할 때 뭐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과거 병력이나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는 이 보험사가 좀 일방적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를 하거나 변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그럴 수 없게 됩니다. 네네. 이 뭐 과거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뭐 일차적으로 가입자에게 책임이 있긴 한데요. 이걸 빌미로 해서 보험사가 보상 신청권과는 무관한 치료 사실을 들어서 이 계약 전부를 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이 사실은 뭐 일부러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네. 어쩔 수 없이 못 알리는 네. 경우도 있는데 네. 다 보장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다는 아니고요. 이 전체 보험 계약 해지만 좀 금지를 한 거고, 이 보상받는 질병이 과거 병력과 좀 관련이 있으면 이 보험금을 여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이 고지 의무를 위반한 질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병의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보장해서 좀 제외할 수가 없게 한 건데요. 예컨대 발바닥에 신경종 제거 수술을 받아서 이 수술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이 발뿐만 아니라 다리 전체를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는 거는 앞으로 좀 금지가 되는 겁니다. 네네. 실제로 뭐 금감원이 이런 민원이 좀 많이 접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이 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만 887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예, 참 구직자 대다수가 취업 활동할 때 요즘 뭐 갑을 논쟁 뜨거운데 을 취급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네요. 네, 그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신입직 구직자 3,0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구직 활동을 하면서 이 상대적인 약자인 을 취급을 받았다 뭐 이런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86.5%가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이유를 물어보니까 채용 결정권이 뭐 기업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고요. 그 희망 연봉을 회사 내규에 따른다 이렇게 적어야 할 때 또 이 명시된 채용 일정보다 늦어지더라도 무작정 기다려야 할 때 등에 을 꼽았습니다. 또 이 압박 면접이란 명목으로 인신공격성 질문을 하거나 이 지원 회사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이 자유롭게 질문하지 못할 때라는 응답도 좀 있었습니다. 예, 지금 오늘 저희 공감사전 주제도 일자리인데 참 구하면서까지 힘들면 안 되는데 네. 보통 불만사항 어떤 걸 가장 많이 느꼈나요? 네, 뭐 다들
예상은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지원 후에 접수 완료나 탈락 여부 등의 피드백이 없는 점을 좀 가장 답답하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이 채용 공고상에 나와 있는 직무 설명이 좀 명확하지 않거나 연봉과 복리후생 제도 등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도 많았습니다. 또 이력서를 쓸 때 채용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내용을 좀 작성해야 하거나 이 면접에서 이 강압적인 기업의 태도도 불만사항으로 꼽혔는데요. 네. 반면에 이 면접 일정과 준비 사항을 좀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거나 면접비를 줄 때는 좀 감동을 받았다. 뭐 이런 답변도 좀 있었습니다. 예, 뭐 요즘 아르바이트생 티셔츠 뒤에도 귀한 집 자식 이렇게 적혀 있는데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네, 그 한진해운과 대우조선 감원 기사를 좀 꼽고 싶은데요. 네. 그 트럼프 변수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 증폭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지금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이 대규모 감원마저 현실화되고 있어서 이 경제 리더십만이라도 좀 조속히 복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이 살아남지 않고 회사만 살아남으면 또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계절과 무관하게 올해부터는 일기예보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게 밝혀지면서 사실 올 봄부터 국민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정부, 지자체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당장 2달 뒤입니다. 지금 운행하시는 분들도 귀 쫑긋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당장 2달 뒤부터 서울과 수도권에는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이 조금 더 강력하게 시행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나 저감장치 부착 등의 예산은 엇박자를 내고 있고요. 잘 안 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서민층이 주소유주인 노후경유차 꼼꼼한 계획이 없이 이렇게 운행되면 문제 있는 것 아닐까요? 전문가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진단해 보겠습니다.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당장 내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한 2달 뒤거든요. 그렇죠.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 조치 확대가 되는데 서울시가 지난주에 나온 뉴스입니다. 부랴부랴 72억 정도를 투입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조치에 나섰긴 했는데 어떤 대책들이 지금 시행되는 겁니까? 예, 일단 노후경유차라고 하면 2005년 이전에 이제 출시된 차량들이거든요. 네네. 매연 제감 장치 등이 없는 차량이다. 최근에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환경 문제하면 폭스바겐 사태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네. 벌써 이 사태도 발생한 지 이제 14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반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기준 초과되는 것 때문에 자동차 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을 정도로 이제 난리를 쳤는데 네. 결국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 노후 경유차 하면은요 배출가스 기준 및 저감장치 장착의 의무와 이런 여부 등은 늘 자동차 출시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이전인 2005년 이전 차량들 노후 경유차가 오염물질 배출량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는 십수배에서 수십 배에 다를 정도로 많다. 이런 게 문제점이거든요. 네네. 따라서 이제 그러한 자동차들을 집중 단속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요. 환경부와 이제 서울시가 이제 지난 7월에 3년 이내에 현재 서울시에 있는 노후경유차가 약 11만 3천 대 정도 되거든요. 네네. 이걸 모두 저공해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목표치가 이제 내년에 5만 2천 대 정도로 약 절반 되겠죠. 네. 그리고 2018년에 약 3만여 대, 2019년에 3만여 대 이렇게 잡아서 이걸 저공해차로 다 바꾸겠다 이런 대책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5톤 미만 차는 아직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진행 과정을 한번 보니까요. 작년과 재작년 환경부가 관련 예산을 줄였다가 늘렸습니다. 근데 서울시도 같이 늘려야 하는데 서울시는 예산이 부족해. 지금 이렇게 해서 약간 손발이 안 맞았었거든요. 예. 이런 거 보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대책이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의구심이 있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환경부하고 서울시가 이제 2012년부터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이것을 절반씩 부담하거든요. 네네. 환경부가 반을 대고 지자체가 반을 대는데 이게 전체 이제 저감장치 설치비의 약 45%씩을 시하고 환경부가 대고요. 차주는 약 10%만 되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환경부가 2012년 사업을 시작하던 해에 476억 이상의 돈을 잡아놨었는데 그 예산을 2014년에는 약 320억으로 33% 전체의 3분의 1 정도로 삭감했다가 작년에 소폭 증가해서 353억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또 타당은 합니다. 왜냐하면 노후 경유차 소유주들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 개조 등의 저공화 사업에 소극적으로 지원자가 워낙 없다 보니까 집행 금액이 남아돌
떠돌게 되겠죠. 결국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이유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올 들어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시 대두가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기 폐차 지원금을 늘리는 등 전체 예산을 약 450억 정도로 다시 증액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노후 경유차 저공해야 사업 지원에 인색한 건 이제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이런 평을 받는 이유가 환경부가 지난 9월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사업 예산을 36억 원 증액하겠다 했는데 결국 환경부가 36억을 증액하면 서울시도 동일한 금액을 증액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죠. 서울시가 그 매칭 펀드가 좀 부족하다라는 표현으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예산 확충이 좀 미뤄졌는데 결국 유관부서끼리의 긴밀한 협조와 공감대 형성이 없이 섣부른 정책을 발표하면 지금과 같이 이런 반복성의 위험성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자동차 환경 굉장히 복합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90%를 그러니까 45%는 환경부 서울시가 내고 10%는 차주가 부담하는데 결국은 좀 서민층들한테 너무 부담되는 것 아니냐. 뭐 300만 원 정도의 이 저감 장치도 사실은 30만 원 내야 되는데 이것도 뭐 쉬운 돈이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예. 이런 문제 제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1차 적발 시에 차주한테 경고 조치를 내고 2차 적발 시에는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하겠다 이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00만 원에 달하는 저감장치 중에 10%인 30만 원만 차주가 내라 하는 것도 지원자가 적을 정도로 많은 부담이 있는데 네.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실제 기술적인 측면에 보면 저감장치를 부착했을 때 차량이 좀 출력이 떨어지고 연비가 안 좋아지고 네. 그리고 짐을 좀 과적을 하거나 좀 다소 많이 실는데 부담을 느끼는 이런 기술적인 면도 실은 숨어 있거든요. 네네. 결국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시나 환경부에서는 그럼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를 시켜라. 폐차시키면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정책을 또 제시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괴리가 큰 게 네. 2000년 11월 31일 이전 차량의 경우는 잔존가액을 100% 지원하지만 네. 그 이후 차량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정해놔서 이제 165만 원의 상한액도 있고요. 네. 아무리 많이 지원받아도 770만 원 이상은 지원 못 받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도를 지원받아가지고 새 차를 유사한 급을 사려면 3, 4천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결국은 뭐 벌금 아니라 그 매연 저감장치 30만 원도 부담되는 분들한테 3,500만 원을 더 드려야 된다. 본인들 생각에는 내가 차를 구매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가 왜 이걸 나중에 이런 복잡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는 내 생각에는 몇 년 더 쓸 수 있는 차량을 왜 단속을 강제로 강화하느냐. 결국 서민들의 고충만 가중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사실 자동차 관련해서 다양한 인터뷰를 보내드리는데 자동차를 놓고 보면요.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뭐 경제, 여러 가지 부처들이 다 얽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좀 정책적 기반이 필요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얘기만 나오면 이게 늘 자동차 정책은 국토부가 있고요. 산업부가 있고 환경부가 서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긴밀하게 얽혀 있다. 이건 좋은 말인데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경제를 생각해서 산업계를 생각할 수도 없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용 차량보다는 수출용 차량들이 약 4배 이상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규제 등에 대해서도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많아요. 네. 결론은 이제 작년에 연비 관련해서 산업부 국토부가 동일 차량에 대해서 각기 다른 평가를 내려가지고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결론은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통합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지 지속성 있는 예산 확보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될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뭐 전기 자동차나 미래 먹거리다. 여기에 뭐 전자, 통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뭐 당장에 있는 차 정책도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 드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명쾌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였습니다. 부동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원하게 보여드립니다. 생생경제 부동산 전망대. 네, 부동산 전망대 저희가 항상 목요일에 보내드리죠. 그 전에 오늘 공감사전 일자리인데요. 일자리 역시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삼행시 많이 보내주셨네요. 정답자는 이따 나중에 발표하겠지만 일어나라, 자고 있는 우리를 깨워 리셋하여 다시 나아가자. 굉장히 재치 넘치는 삼행시도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계속 보내주시고요. 저희 방송 끝날 때 소개해드릴게요. 자,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에 관심이 쏠려있죠. 사실 우리에겐 불리하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뉴스와 별개로
2018년 부동산 붕괴설 이런 뉴스가 또 주초부터 계속 나와 있었습니다. 이미 공급 과잉이다 아니다 10주년 주기로 돌아오는 위기설이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생경제 부동산 관련 이슈 인터뷰에서도 많이 지적해드리고 있지만 이 배경 뭘까요?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또 다급했던 내외 경제적 정체적 상황에 부동산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 팀장 연결해서 부동산 전망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무슨 영화 제목인 줄 알았습니다. 2018 부동산 붕괴설. 이 좀 뭐 약간 섬뜩한 제목인데 그간 저희와 인터뷰했던 많은 교수들 또 분석하시는 분들도 공급 과잉 지적하면서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2018년 부동산 붕괴설 이거 어떻게 배경을 알아야 될까요? 우선 이제 그 고령화 인구들이 이제 아파트 구매층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우선 원인으로 지목이 됐고요. 네.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이 연구에 따르면 이제 지난해 아파트 구매자 중 60세 이상이 실빌만 한 2천여 명으로 좀 증가해서 2011년보다 한 57%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아파트 구매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층이 55세에서 59세 정도였는데요. 네네. 상당수가 이제 앞으로 집값을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뭐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주든 아니면 단기적인 어떤 투자, 판매를 하든 해서 이런 어떤 단기 투자 수요로 많이 찾는 게 결국엔 실수요자들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 시 뭐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부동산 붕괴로 이어진다라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2, 4분기에 그 그러니까 분양률이라고 하죠. 이게 한 70.5%로 그쳤거든요. 상반기에 한 92.2% 정도의 정점을 찍은 걸 보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분양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미분양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게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17년, 2018년 가구 입주 물량이 한 76만 가구 정도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007년 고점을 찍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아파트 공급이 있다는 점이 이제 리스크로 생각이 돼서 아마 이런 붕괴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붕괴설이라는 과격한 표현에 대한 여러 배경들 소개해 주셨지만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의 투자 목적에 또 수요들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대표적인 시나리오 앞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급 과잉 그래서 역전세난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전세값이 떨어지고 매물이 나온다. 앞서 말씀하신 투자 목적에서 하셨던 분들이 이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결국 집값이 떨어져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시나리오가 사실은 예상대로 되는 경우가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과거의 일을 보면 사실은 앞서 2000년대 초반 이제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이기신도시 지정이 나와 이기신도시 지정을 했고 결국에는 입주 물량이 몰린 거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전세는 아니라기보다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호가가 떨어진 물건들, 그러니까 단기 투자 수요들이 결국에 견디지 못하고 던졌던 물건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 투자들 물건과 이제 미분양 물량들이 겹치면서 호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 저축은행 사태라든지 뭐 세계금융위기라든지 뭐 이런 어떤 금융시장의 악재가 좀 시작되다 보니까 깡통주택들이 좀 더 석출하게 되고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내외적인 어떤 영향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어떤 시나리오대로 가지는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은 이제 각 지역별로 좀 다르겠지만 공급 과잉이 있는 지역들은 분명히 이런 어떤 공급 과잉으로 인한 어떤 역전세난 그리고 전세값 하락과 매물 증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예, 단기적으로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만 또 이렇게 단순한 시나리오대로는 가지 않을 거고요. 뭐 급속한 붕괴나 이런 상황은 좀 그래도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도 드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에 앞서 말씀하신 투기 수요, 단기 이익을 위한 어떤 투자 이런 목적의 어떤 버블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가라는 의구심도 들고요. 사실 지금 한국 경제가 부동산, 건설 경기에 의존한 면이 크거든요. 이 버블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불안 요소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단순히 지표로만 보면 10년 전과 비슷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여러 가지 시장 지표들이 2006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2006년 당시에는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 강남 서초 송파나 목동 분당 등의 어떤 버블 세븐이라고 지정된 곳에 어떤 집값 찾기에 어떤 전력 투구를 했던 시절이고
이때 이 시절에 그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3.3제곱미터 가격이 3,217만 원으로 약 한 전고점 대비 한 11.6%가 오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승폭이 2006년엔 그 가격이 올랐던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올해와 작년에 올랐던 그 가격 상승률이 좀 못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한 해 동안 그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서울이 한 31%, 전국이 한 24% 올랐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이 5%, 그다음에 전국이 한 2.8%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는 수준으로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과열하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이제 공급 물량에 있어서는 분명히 2006년 대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저희가 처음 이 기사 제목 자체가 붕괴라는 단어가 등장했기 때문에 좀 꼼꼼히 따져보는 겁니다. 자, 가계대출은 뭐 위험합니다. 위험하지만 이것 역시 붕괴는 아니고 조금씩 무너지는 뭐 혹은 빠지는 이런 정도의 전망들이 있는데 정부가 일단 규제 강화에 나섰지 않습니까? 대출 잡겠다라고 했고요. 특정 지역에 대한 투기 수요는 잠재우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목표대로만 된다면 붕괴라고 표현할 만한 경착륙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전매 기간이나 뭐 청약자격 제한을 뒀고 연내 이제 대출 규제 정도를 시작하면 분명히 이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좀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좀 더 강력한 어떤 세제 규제라든지 다른 대출 규제를 좀 더 추가하든 아니면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질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단기 투자 수요를 많이 좀 억제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완전히 가라앉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제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규제만 좀 진행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단기 투자 수요는 조금 억제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분명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규제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시장의 조금 과열된 양상을 좀 잠재운 것은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좀 요구하시지만 좀 외과적 수술처럼 정말 지역 혹은 뭐 구매 대상 특징을 나눠서 좀 정책을 더 세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 트럼프 당선으로 전 세계가 활짝 놀랐습니다. 뭐 많은 경제나 관련 분야 계신 분들도 좀 놀랐는데요. 이 당장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지 지금 그런 이벤트들이 또다시 불확실해졌거든요. 원래는 12월에 미국 금리 오른다 이렇게 됐었는데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뭐 특히 시장의 어떤 뭐 매매 수요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반응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금리가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완만한 상승을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한국도 역시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를 거라고는 예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완만한 상승이라고 한다면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유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어떤 경기나 국내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서 어떤 통화 정책이라든지 채권, 그다음에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사실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게 주택시장 거래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나오고 있는 예상대로 어떤 그 산업이라든지 국내 경제 전망들이 조금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게 되면 주택시장 역시 아무래도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많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거래 절벽 현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외적인 요소로는 충분히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한테 좀 더 어려운 환경, 물론 경기가 내려간다라는 게 그런 의미이긴 할 텐데 그렇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계속 실수요자에 대한 구매 조언도 해주시고 계시는데 좀 조급해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금리라든지 이런 환경으로 보면 지금 적기다라고 했는데 지금 환경이 또 불확실해지지 않습니까?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빚내서 집을 사는 거는 어쨌든 가장 안 좋은 선택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이제 똑똑한 아파트 한 채를 골라서 아무래도 부동산 불황기에 어느 정도 하락이 조금 작은 황금성이 높은 지역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그러다 보면 양극화 현상은 물론 이제 또 지역마다 또 다르게 나타나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기보다는 이제 교통이라든지 뭐 학군이라든지 생활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 실수요자의 눈에 맞는 지역들,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생활 인프라라든지
어떤 업무 지역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서 부동산 하락기에 낙폭이 크지 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컨대 좀 위험을 그래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하는 게 지금의 변동시장에서 좀 안전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경제공감사전의 주자가 일자리인데요. 많은 분들이 사연 주셨네요. 일하고 싶어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정말 이젠 뽑아주세요. 예, 삼행시가 정말 가슴에 와닿는 시들이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일자리 선물 받으시는 분들 먼저 알려드릴게요. 라마다 호텔 숙박권은 9246님께 드립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요. 리어카라도 끌어야겠어요. 예, 정말 이런 절박한 마음 저희가 라마다 호텔 숙박권으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8888 휴대전화 뒷번호 쓰시는 분께 생수 선물 드립니다.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니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이것저것 경험이라 생각하고 힘든 시기 이겨보자 화이팅. 네, 왠지 어르신의 말씀 같군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리긴 했는데요. 5357님께 여행 스케치 티켓 드립니다. 일어나라. 자고 있는 우리를 깨워. 리셋하여 다시 나아가자 또 주셨고요. 일단 자리에서 리별하시라고요. 예, 정말 재치 있는 것도 많이 보내주셨네요. 그만큼 일자리가 중요하겠죠. 일자리도 자리입니다. 자리는 함께 나누면 외롭지 않고 또 풍성하겠죠. 내일 오후 3시 10분 여러분과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준비하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